서연은 호화로운 거실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기색이 맴돌았다. 정신병원에서 반달이나 갇혀 있었으니 민준도 이제쯤은 순종적으로 변했을 거야. 오늘 그를 집으로 데려와. 그때 비서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허둥지둥 뛰어들어왔다.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사모님. 안에 계신 분 말씀이 경찰이 정신병원을 수사한 뒤 이쪽으로 오고 있답니다. 뭐라고? 서연은 흠칫 놀라 벌떡 일어섰고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녀는 민준을 그저 순종적으로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엄청난 재앙이 닥쳐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지훈과의 은밀한 관계를 위해 꾸며낸 가짜 도련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 거짓말로 민준을 정신병원에 보냈던 일. 전기 충격과 약물이 그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깎아내고 자신의 뜻에 고분고분 따르게 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 치료라는 것이 사실은 그에게 가해진 잔혹한 것이 누가 감히 그들에게 진짜로 하도록 허락했지? 서연의 목소리에는 미처 숨기지 못한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고 심장에는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다. 그녀는 항상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지훈을 붙잡아두면서도 민준을 길들일 수 있다고. 그러나 통제불능의 상황이 이미 그녀의 예상을 훨씬 넘어섰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정신병원에서 장기간 환자를 학대했습니다. 민준 씨가 저항하다가 손이 부러졌고 경찰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사모님의 협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연은 사진 속 민준의 피투성이 손을 응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때 다정했던 그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사적인 욕망에서 시작되어 잔인함으로 치달은 얽히고 설킨 관계. 그녀는 이것이 사랑을 쫓는 일이라 여겼지만 이미 두 남자를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음을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는 민준의 고통 뒤에 정신병원의 검은 그림자가 그리고 지훈이 암암리에 부추긴 손길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내가 진짜야. 서연 누나, 당장 민준이랑 헤어지고 나랑 결혼해. 빌딩 옥상에 서서 지훈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민준, 너는 나에게 사과해야 해. 내 자리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까지 빼앗았잖아. 이제 내 것을 모두 되찾을 거야.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지훈의 비난에 민준의 마음은 쓴물로 가득 찼다. 그는 비록 가짜 도련님이었지만 진실이 밝혀졌을 때 이미 서연과 결혼한 지 2년이나 되었다. 혜성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지훈에게 돌려줄 용의가 있었고 그를 보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결혼한 지 2년이 지났고 서연은 이미 임신 중이었다. 지훈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이혼할 수 있단 말인가? 지훈아, 일단 내려와. 민준은 부드럽게 설득했다. 나는 이미 너에게 설명했어. 나와 서연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였고 나는 너의 결혼을 가로챈 적 없어. 이혼 외에는 무엇이든 네 요구를 들어줄게. 그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해도 지훈의 분노를 건드리고 말았다. 닥쳐. 나는 네 말을 믿지 않아. 지훈은 격분하여 외쳤다. 결혼 약속이 없었더라도 너는 혜성그룹의 도련님이라는 서연의 집안은 명문가인데 만약 내 신분이 아니었다면 넌 시골 촌뜨기일 뿐이야. 서연이 어떻게 널 좋아했겠어? 당장 서연과 이혼하고 나랑 결혼해.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뛰어내릴 거야. 지훈은 울고불고 난리였다. 심지어 죽음을 무기로 삼아 민준과 서연에게 이혼을 강요했다. 민준의 부모님은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도 지훈을 설득하지 못해 결국 민준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민준아, 지훈이가 어릴 때 너무 많은 고생을 했어. 의사 말로는 지금 정신이 불안정해서 자극을 받으면 안 된대. 우리가 너에게 부탁하는 거야. 서연이랑 이혼해줘.
지훈이 병세가 안정되면 다시 결혼하면 되잖아. 민준의 심장은 칼로 베는 듯 아팠다. 혜성그룹의 가짜 도련님으로서 그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무릎 꿇고 애원하는 부모님 앞에서 그는 거절할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만약 승낙한다면 그것은 사랑을 배신하는 것과 같았다. 서연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단 말인가? 민준의 곤란함을 눈치챘는지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정 안 되면 우리가 가짜로 이혼하는 척해도 돼요. 지훈이를 달래야죠. 제 친구 중에 구청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가짜 이혼 증명서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서연 씨, 정말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야? 민주는 망설였다. 그렇게 하면 당신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서연은 부드럽게 웃었다. 민준 씨, 난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지훈이가 나를 구해줬잖아요. 만약 그가 정말로 뛰어내려 자살한다면 나도 죄책감을 느낄 거예요. 반년 전 서연은 원수에게 쫓기다 가다 출혈로 쓰러져 시골 마을에서 의식을 잃었다. 그때 그녀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지훈이었다. 서연은 그의 생명의 은혜에 깊이 감사했고 상처가 아문 후 지훈을 데리고 혜성그룹으로 돌아왔다. 원래 서연은 지훈이 이방인임을 알고 보호하며 걱정 없이 살게 해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나중에 뜻밖의 일로 지훈이 혜성그룹의 진짜 후계자이고 민주는 둥지를 빼앗은 가짜임이 밝혀졌다. 지훈은 충격으로 인해 점점 더 불안정해점점 극단적인 행동을 많이 하여 민준과 서연에게 이혼을 많이 하여 민준과 서연에게 서연 씨의 방법이 아주 좋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민준의 어머니가 애원했다. 민준아, 엄마가 부탁할게. 제발 승낙해줘. 어차피 가짜 이혼이잖아. 너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어. 민준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승낙했다. 아주 잘 됐어. 지훈아, 민준이가 서연이랑 이혼하기로 했대. 민준의 어머니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지금 당장 구청에 가서 이혼 서류를 처리할 거야. 지훈아, 어서 내려와. 그제야 지훈은 만족한 듯 옥상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내려온 후에도 가만히 있지 않고 민준과 서연에게 당장 구청에 가서 이혼하라고 재촉했다. 가는 길에 그는 일부러 서연의 어깨를 감싸고 자랑하듯 말했다. 서연 누나, 이혼 증명서 받으면 바로 나랑 결혼해야 해. 우리는 운명적인 한 쌍이야. 봐, 내가 가짜한테 바꿔치기 당했지만 하늘이 여전히 나를 누나 곁으로 보내줬잖아. 알았어. 서연은 부드럽게 달랬다. 2월 숙려 기간이 끝나면 바로 결혼식 올리자. 왠지 모르게 이 장면을 본 민준의 마음속에 이상한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착각일까? 왜 서연의 목소리에 담긴 애정이 연기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곧 구청이 도착했다. 민준과 서연은 이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담당 직원은 이혼 숙려 기간은 15일입니다. 15일 후에 양측 모두 이해가 없으면 이혼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혼 절차도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가짜 같지 않았다. 민준의 불안감은 더욱 강해졌다. 이전에는 민준이 불안감을 느낄 때마다 서연은 즉시 알아차리고 그를 위로하러 왔다. 하지만 지금 서연이 품에 안고 위로하는 사람은 지훈이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집에 돌아온 후 지훈은 곧바로 민준의 모든 물건을 안방에서 밖으로 던져버렸다. 민준, 누나랑 이혼했잖아. 당연히 너희 둘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지훈은 당당하게 말했다. 오늘부터 내가 안방으로 이사와서 서연 누나랑 같이 살 거야. 민준은 깜짝 놀랐다. 그들은 그저 연극을 하는 것뿐인데 만약 지훈과 서연이 함께 살게 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연극이 아니었다. 당황하고 있을 때 서연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민준에게 안심시키는 듯한 눈빛을 보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아직 이혼 증명서를 받지 못했으니
내가 너와 함께 살 수는 없어. 이 보름 동안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치료에 협조해줘. 네가 순종적으로 잘 따르면 이혼 증명서를 받는 대로 바로 너와 결혼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당당하게 함께 살 수 있어. 지우는 결국 달래졌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서연 누나 말 들을게요.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누나도 민준이랑 같이 자면 안 돼요. 질투날 거예요. 그렇게 민준은 서연과 방을 따로 쓰게 되었다. 밤이 되자 민준은 마음이 심란하여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겉옷을 걸치고 정원을 거닐 생각이었다. 그러나 안방을 지나가던 중 안에서 지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누나는 정말 똑똑해. 민준이는 죽을 때까지도 친자 확인서가 사실은 가짜이고 내가 혜성그룹의 진짜 도련님이 아니라는 걸 꿈에도 생각 못할 거야. 민준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 일은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민준의 첫 반응은 분노가 아니라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었다. 서연이 그를 그토록 사랑했는데 어떻게 지훈과 한패가 되어 그를 속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다음 순간 서연의 목소리가 침실에서 들려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민준 씨가 절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거야. 난 그를 잘 알아. 그는 사랑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남자야. 내가 직접 이혼을 요구하면 분명히 무너져서 울고불고 매달리며 죽겠다고 협박해서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할 거야. 사랑한다고? 지훈이 불만스럽게 말했다. 서연 누나, 지금 설마 아직도 민준이를 사랑하는 건 아니겠지? 이 말을 듣자 서연은 몸을 돌려 지훈 위에 올라탔다. 난 지금 자기를 제일 사랑해. 이어서 방 안에서는 남녀의 사랑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은 문 밖에 서서 붉게 충혈된 눈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몸은 통제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지훈이 방금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서연은 줄곧 그를 가지고 놀았던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훈은 서연이 데려온 사람이었다. 그리고 혜성그룹은 한국 의료 산업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 지훈이 가져온 친자 확인서와 나중에 민준의 부모님이 지훈을 데리고 다시 한 친자 확인 모두 혜성그룹 산하병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만약 서연이 이 사기극의 이득을 보지 않았다면 이 사기극은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민준은 입술을 꽉 깨물고 울지 않으려 했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그는 당장 혜성그룹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진실을 알려야 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민준은 곧바로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말없이 민준의 부모님을 끌고 병원으로 가서 다시 친자 확인을 했다. 아버지, 어머니, 지훈이는 여러분의 아들이 아니에요. 친자 확인은 가짜예요. 사연 씨가 위조를 도왔어요. 민준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다급하게 설명했다. 저는 잘못 바뀐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친아들이에요. 이 말을 듣자 부모님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두 분의 표정은 어딘가 이상했다. 분명히 그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만으로는 믿기 어려우시겠죠. 새로운 친자 확인 결과가 나오면 아실 거예요. 그러나 친자 확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서연과 지훈이 병원 복도에 나타났다. 민준 씨, 왜 또 한밤중에 혼자 몰래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서연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당신이 가짜 도련님이라는 걸 안 이후로 정신이 많이 불안정해졌잖아요. 밤마다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속 이러면 당신을 정신병원에 보내서 치료받게 해야 할 거예요. 민주는 눈을 크게 뜨고 서연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항상 평온했고 밤에도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서연은 그를 정신착란에 빠진 광인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서연 씨, 그만 연기해요. 난 이미 진실을 알았어. 민주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정말 이혼하고 싶다면 그냥 말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걱정 마. 나는 울고불고 매달리지도 않을 거고 죽음을 무기로 삼지도 않을 거야. 나는 깔끔하게 서류에 서명하고 당신의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야. 우리는 이제 남남처럼 살아갈 겁니다. 남남처럼 살아갈 겁니다라는 말에 서연의 얼굴은 즉시 어두워졌다. 민준 씨, 역시 또 발작이 시작됐군요. 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나 없이는 살 수 없잖아. 정신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 말을 마친 서연은 민준을 억지로 끌고 가려 했다. 바로 그때 의사가 친자 확인 결과를 들고 걸어왔다. 민준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서연을 밀쳐내고 앞으로 달려가 의사의 손에 들린 친자 확인 결과 보고서를 낚아챘다. 결과가 나왔어요. 민준은 큰 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의 거짓말도 여기서 끝내야 할 겁니다. 말하는 동안 민준은 이미 보고서를 들고 부모님 앞에 다가섰다. 그는 애타게 감정 결과를 부모님께 보여주려 했다. 그러나 펼쳐진 보고서에는 붉은 글씨로 혈연관계 없음이라고 뚜렷하게 쓰여 있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민주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는 보고서에 쓰인 핏빛 글자를 뚫어져라 응시하며 자신의 혈액이 이 순간 얼어붙는 것 같다고 느꼈다. 민준 씨, 내가 당신 정신이 불안정하다고 말했잖아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가짜 도련님 사건이 당신에게 너무 많은 자극을 주어서 정신이 혼란스러워졌고 피해 망상까지 생긴 거예요.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최고의 의사를 모셔와 치료해 드릴게요. 당신은 분명히 회복될 거예요. 사연은 말하면서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민준을 바라보는 눈빛도 애정으로 가득했지만 민준은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꼈다. 오지 마. 나는 미치지 않았어. 민준은 절규하며 뒤로 물러섰다. 표정은 이미 절망적이었다. 이 친자 확인서도 분명히 조작된 것이라. 서연 씨, 왜 나에게 이러는 거야? 그러나 그의 절규 어린 질문은 아무런 대답도 얻지 못했다. 서연은 턱을 살짝 들어 올렸고 의료진이 즉시 앞으로 나와 민준의 허리 뒤쪽에 주사를 놓았다. 민준은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대로 기절했다. 다시 깨어났을 때 민준은 정신병원의 병상에 누워 있었고 그의 몸에는 정신병 환자들만이 입는 구속복이 입혀져 있었다. 민준은 깜짝 놀라 무의식적으로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구속복의 디자인은 매우 특이하여 그의 사진은 모두 단단히 묶여 있었고 전혀 힘을 쓸 수 없었다. 민준 씨, 움직이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전히 부드러웠다. 착하게 행동해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을 치료하고 있잖아요. 나는 미치지 않았어. 민주는 절규했다. 서연 씨,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이혼하고 싶다면 내가 동의할게. 지금 당장 이혼하자. 나를 풀어줘. 이 말을 듣자 서연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민준 씨, 또 헛소리를 하는군요. 우리가 얼마나 금슬이 좋았는데 왜 이혼을 해요? 서연 씨, 그만 연기해요. 난 다 봤어. 눈물이 둑이 터진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고 민주는 순간 숨이 막혔다. 당신이 지훈이랑 침대에 있는 걸 봤고 친자 확인 보고서가 가짜라고 당신 입으로 말하는 것도 들었어. 이 모든 게 당신이 꾸민 계략이야. 민준 씨, 당신은 분명 정신착란으로 환각을 보는 거예요. 서연은 손을 뻗어 민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나는 지훈이랑 침대에 간 적 없고 친자 확인 보고서도 진짜예요. 당신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머리가 혼란스러워 환각을 보는 것뿐이야. 걱정 마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을 치료해 줄 거예요. 말을 마친 사연은 민준을 진정시킨 후 몸을 돌려 명령했다. 치료를 시작하세요. 명령이 떨어지자 흰 가운을 입은 의사 2명이 성큼성큼 걸어왔다.
한 명은 주사기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전기 충격기를 들고 있었다. 민준 씨, 미쳤어요? 전기 충격기를 든 의사가 말했다. 당신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은 환각입니다. 말하면서 민준이 반응하기도 전에 의사는 전기 충격기를 민준의 가슴에 직접 가져다 댔다. 고압 전류가 심장을 찢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민준은 비명을 질렀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나는 미치지 않았어. 당신들은 나를 세뇌할 생각 마. 내가 본 것은 환각이 아니라는 걸 알아. 민준 씨, 병이 너무 심각하군요. 약물 치료도 병행해야겠습니다. 주사기를 든 의사가 다가와 민준의 허리 뒤쪽에 주사를 놓았다. 약물의 작용으로 민준의 정신은 곧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몽롱한 상태에서 그의 눈앞에는 정말로 많은 비현실적인 장면들이 나타났다. 이 모든 것은 환각입니다. 의사가 귓가에 최면을 걸듯 말했다.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환각입니다. 당신의 뇌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를 믿지 마세요. 당신의 여자를 믿으세요. 서연 씨를 믿으세요. 서연 씨는 당신의 전부입니다. 당신은 절대 그녀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겁니다. 의사의 최면 아래 민준의 눈앞은 계속해서 깜깜해졌고 곧 의식을 잃었다. 그러나 고통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다. 민준이 의식을 되찾을 때마다 의사는 즉시 전기 충격을 가하며 세뇌했다. 전기 충격 과정에서는 정신 조절 약물도 주사하여 그의 심리적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했다. 민준은 자신이 의사들의 세뇌를 믿는 척하여 정신병원에서 탈출할 생각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이 주사하는 정신조절 약물에는 진실을 말하게 하는 성분이 있어. 그는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 날마다 계속되는 전기 충격과 세뇌 속에서 민준의 정신은 점차 붕괴되었고 심지어 그 자신조차 정말로 미친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서연이 정신병원에 민준을 찾아왔다. 민준은 흐트러진 머리칼로 벽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나는 미친놈이야. 내가 본 것은 모두 환각이야. 서연 씨, 날 떠나지 마. 내가 말 잘 들을게. 제발 날 절대 떠나지 마. 라고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이렇게 미쳐버린 민준을 본 서연은 오히려 만족스러워했다. 잘 조교됐군. 그녀는 칭찬했다. 올해 혜성 그룹이 선샤인 정신병원에 지원하는 자금은 1억배로 늘어날 겁니다. 정신병원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서연에게 아첨했다. 서연은 그들을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들을 지나쳐 민준에게 다가갔다. 민준 씨, 두려워하지 마요. 고개 들어봐요. 내가 누군지. 서연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집으로 데리러 왔어요. 민준은 움찔했다. 그의 눈은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듯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서연에게 고정되었다. 서연 씨. 서연을 알아본 민준은 곧바로 그녀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서연 씨, 날 버리지 마요. 내가 머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아. 내가 말 잘 듣고 의사 선생님 치료에 잘 따를게요. 이제부터 난 당신 말이라면 뭐든지 들을 거야. 날 싫어하지 마. 날 다시 혼자 여기에 내버려 두지 마요. 민준이 그렇게 불쌍하게 울자 서연도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민준을 꼭 안고 등을 쓰러지며 달랬다. 민준 씨, 착하게 울지 마요. 내가 당신을 여기 둔 건 치료받게 하려는 거지. 버린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내 남편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버리겠어요? 난 오늘 당신을 집으로 데리러 온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은 민준을 집으로 데려왔다. 민준을 보자 지우는 불쾌한 얼굴이었다. 서연 누나, 왜 또 그를 데려왔어? 누나는 민준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설마 나를 속인 거야? 이 말을 듣자 서연은 저도 모르게 웃었다. 자기, 내가 언제 자기를 속인 적 있어?
말을 마친 서연은 갑자기 앞으로 다가가 지훈의 허리를 끌어안더니 민준 앞에서 지훈과 열정적으로 키스하기 시작했다. 이 대담한 행동에 지훈조차 깜짝 놀랐다. 전에는 서연이 절대 민준 앞에서 그와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와 서연은 항상 비밀 연애를 해야 했고 매일 몰래 만났다. 나중에 서연이 민준에게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게 만든 후에도 민준 앞에서 지훈과 친밀하게 행동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민준이 문 앞에 서 있는데도 서연은 지훈과 격렬하게 키스하며 이어서 지훈을 소파에 눕히고는 거침없이 그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서연 누나, 너무 심하잖아. 지훈은 되게 안연하게 민준을 흘끗 본 후 일부러 앙탈 부리듯 말했다. 이러지 마. 민준이가 보고 있잖아. 그가 화낼까봐 두렵지 않아? 서연은 입꼬리를 올렸다. 걱정 마. 민준 씨는 지금 아주 착해. 그녀는 말을 멈췄다가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 씨, 아내에게 말해봐요. 뭘 봤어요? 민준은 멍한 얼굴로 그들 앞을 지나갔다. 또 환각이 나타났어. 약을 먹어야 해. 어떻게 집에 오자마자 환각이 나타나지? 서연 씨, 화내지 마. 나 지금 약 먹으러 갈게.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말하면서 민주는 영혼 없는 인형처럼 짐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이 장면을 본 지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서연 누나, 누나가 그를 이렇게 조교하다니 정말 대단해. 서연은 지훈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제 그가 돌아온 거에 대해 불만 없어? 이 말을 듣자 지훈은 갑자기 음흉하게 웃었다. 불만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좋은 생각이 났어. 말하면서 그는 갑자기 자신의 넥타이를 빼서 서연의 목에 걸었다. 그리고는 그대로 서연을 끌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아래층에서 하는 건 재미없잖아. 우리 민준 씨 방으로 가서 민준 씨 앞에서 할까? 지우는 숨결을 불어넣듯 말했다. 서연의 숨결을 불어넣듯 말했다. 서연의 숨소리가 숨가랬다. 이때 민주는 침대 가에 앉아 약을 마시고 있었다. 지우는 도발적으로 민준을 한 번 흘끗 본 후 서연의 허리 위로 올라탔다. 두 사람은 그대로 민준 앞에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다. 민준은 손에 든 유리컵을 꽉 쥐었다. 그는 평온하게 약 하나를 입에 넣은 후 중얼거렸다. 또 환각이 나타났어. 민준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부터 계속 먹어온 약은 여행 가방에 있었다. 정신병원 간호사들이 잡담 중에 우연히 언급했던 이 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부작용이 매우 강하다고 했다. 만화를 먹으면 영구적인 기억 상실을 일으킨다고 하던데 민준 씨는 서윤 사모님의 남편인데 이런 불법 약을 먹여도 괜찮은 건가요? 원장님이 처방한 약인데 네가 조그만 간호사가 뭘 걱정해? 게다가 누가 만화를 먹겠어? 약만 잘 조절하면 아무 일 없을 거야. 서연과 지훈이 민준 앞에서 사랑을 나누던 그날 밤 민준은 약 한 알 하나를 입에 넣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약을 먹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는 눈앞의 환상이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몇 알의 약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환각이라고 스스로 믿게 하려면 더 많은 약을 삼켜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서연의 배를 끊임없이 쓰다듬었다. 서연 누나, 다 내 잘못이야. 어제 너무 격렬했어. 지우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누나 임신했는데 몸은 괜찮아. 다 내가 조절을 못해서 그래. 민주는 지훈의 행동에 갑자기 몸이 굳었다. 임신? 설마 서연이 지훈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란 말인가? 그는 멍하니 서연의 배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한때 그가 간절히 기다리던 아이가 자라고 있던 곳이었다. 그는 아이의 탄생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기다렸고 서연에게 검사 결과를 알려주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먼저 이혼했다. 맞아.
맞아, 다 내 잘못이야. 거실에서 지우는 애정 어린 얼굴로 서연을 위로했다. 누나, 푹 쉬어. 함부로 움직이지 마. 당장 개인 의사를 불러서 검사받게 할게.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 의사가 도착했고 검사 결과는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나왔다. 그러나 지우는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서연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고집했다. 민준이가 정신병원에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가 돌아오자마자 누나 배가 불편하잖아. 지우는 불만스럽게 말했다. 분명 민준이가 정신병원에서 불결한 것에 오염되었을 거야. 사연 누나, 내가 듣기로 설악산에 아주 영험한 도관이 있대. 민준이를 그 도관에 보내서 도사님께 악기를 쫓아달라고 하는 게 어때? 정신병원 같은 곳은 깨끗하지 않아. 민주는 서연이 확고한 유물론자라는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미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 그러나 지금은 지훈의 말 한마디 때문에 서연이 민준을 도관으로 보내 악기를 쫓아내려 했다. 도관의 도사님은 오자마자 민준에게 피를 뽑았다. 그는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며 말했다. 자네 몸에 사악한 기운이 매우 강해. 보통 부적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어. 자네 피로 자네 몸의 부적을 그려야 가장 효과적일 거야. 말을 마친 그는 망설임 없이 민준의 손목을 베었다. 산열은 민준의 손목을 타고 흘러내려 반 사발이나 가득 찼다. 도사님은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더 뽑으려 했다. 민준의 얼굴은 이미 핏기 없이 창백했지만 그는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는 듯 도사님이 계속 피를 뽑게 내버려 두었다. 옆에 있던 서연은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다. 부적을 얼마나 많이 그리려고 이렇게 많은 피가 필요해요? 그제야 도사님은 멈췄다. 그는 대충 붕대로 민준의 상처를 감싼 후 그의 몸에 피부적을 그리기 시작했다. 곧 민준의 몸은 기괴한 부적 문양으로 가득 찼다. 도사님은 또 땅에 붉게 달궈진 숯을 가득 갈고 휘발유를 부어 불바다를 만들었다. 사악한 영혼은 불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이 불바다를 통과하면 몸의 사악한 영혼을 깨끗이 없앨 수 있을 겁니다. 휘발유의 힘으로 불은 맹렬하게 타올랐다. 사람이 불바다를 통과하면 피부에 분명히 넓은 범위의 화상을 입을 닿았다. 민주는 불바다 앞에 서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 모습을 본 도사님은 즉시 가시돋친 쇠채찍을 꺼내 민준의 등에 사정없이 휘둘렀다. 사악한 영혼이 두려워하는군. 그래서 불바다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야. 그들도 불에 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사랑을 담아 때리면 사랑이 깊을수록 효과가 더 좋을 겁니다. 말을 마친 도사님은 칠한 채찍을 서연에게 건넸다. 민주는 뒤돌아 눈물 어린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도사님의 말을 서연이 한마디도 믿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너무나 똑똑해서 자신만을 믿었다. 어떤 요괴나 귀신도 그녀의 눈에는 웃음거리일 뿐이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지우는 입술을 삐죽였다. 그는 매우 불만스럽게 말했다. 서연 누나, 왜 아직 안 때려? 혹시 민준이 때리기가 아까운 거야? 그러자 평소 귀신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던 서연은 즉시 채찍을 들어 민준을 향해 사정없이 휘둘렀다. 짝, 채찍 한 번에 민준의 등에는 즉시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져 나왔다. 민준 씨, 미안해요. 나도 당신을 위해서예요. 서연이 말했다. 당신 몸에 사악한 영혼이 깃들어서 정신이 불안정한 거고, 그래서 내가 임신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 말 듣고 불바다를 통과해서 사악한 영혼을 없애요. 말하는 동안 그녀는 다시 채찍을 들어 사정없이 휘둘렀다. 짝짝 짝짝 수많은 채찍이 떨어졌다. 민주는 심장이 너무 아파 숨을 쉴 수 없었다. 서연 씨, 내 몸이 완치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예요. 민주는 깊이 숨을 들이쉰 후 망설임 없이 불바다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발밑에는 붉게 타오르는 숯이, 눈앞에는 끝없는 불길이 있었다. 민준의 피부는 겹겹이 물집이 생겼고 물집은 터져 검게 변했다. 민준이 불바다에서 걸어 나왔을 때
그의 몸은 넓은 범위에 화상을 입어 성한 피부가 거의 없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요. 의식이 희미해지는 와중에 민주는 서연의 당황스러운 외침을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민준에게 달려왔다. 민준 씨, 괜찮아요? 어서 정신 차려요. 목소리에는 심지어 흐느낌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이것은 분명 환각일 거야라고 생각했다. 어차피 사연이 그를 불바다로 밀어넣은 것 아니었나? 그의 말을 듣고 불길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왜 우는 거지? 심장을 찢는 듯한 고통 속에서 민주는 의식을 잃었다. 마지막까지 그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자신에게 달려온 서연이 정말로 환각이 아니었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다시 깨어났을 때 민주는 병원에 누워 있었다. 서연은 그의 병상 옆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어두운 표정은 사람을 잡아먹을 듯 무서웠다. 이때 의사가 말했다. 환자분은 건강하고 생식 기능도 정상입니다. 서연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왜 나에게 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 말을 듣자 민주는 비웃었다. 말해줬다고 뭐가 달라졌을까요? 당연히 달라지지. 서연은 감정이 격앙되어 말했다. 내가 그토록 공들여 이 거대한 계략을 꾸민 이유는 당신이 임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혜성그룹은 한국 굴지의 재벌가인데 이렇게 큰 가업의 후계자가 있어야 하잖아. 당신은 지난 몇 년 동안 내 부모님과 우리 집안이 다른 남자와 아이를 낳으라고 얼마나 압력을 주었는지 알아요? 아는데 아내는 압력을 주었는지 알아요. 하지만 나는 압력을 주었는지 알아요? 그러자 민주는 비웃으며 그녀의 말을 마쳤다. 당신이 지훈이를 만나 그를 사랑하게 될 때까지. 그래서 그와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가진 거잖아. 서연의 검은 눈동자가 이 순간 어두워졌다. 오랫동안 침묵한 후 그녀는 마침내 인정했다. 맞아. 나는 지훈이를 사랑하게 됐어. 하지만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해. 나는 지훈이가 당신을 대신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 이혼도 가짜 도련님 사기극도 모두 지훈이를 붙잡아두고 내가 무사히 아이를 낳기 위한 것이었어. 원래 내 계획은 아이가 태어나면 정신병원 원장에게 당신을 다시 한번 세뇌시켜서 지훈이의 아이를 우리의 아이로 믿게 하는 거였어. 그때가 되면 지훈이는 해외로 보내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생각이었고 당신은 이 기간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잊고 계속 내 남편으로 남는 거였지. 원래 이것이 서연의 전체 계획이었다. 이전에는 민준이 이해할 수 없었다. 서연이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혼하면 될 일인데 왜 그토록 공들여 가짜 도련님 사기극을 꾸며 그의 신분을 빼앗고 그의 부모님을 빼앗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았을까? 왜 그를 고문했을까? 그가 현실과 환각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그 자신조차 미쳤다고 의심하게 만들었을까? 알고 보니 그녀가 한 모든 일은 마지막에 세뇌를 통해 그가 지훈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를 그가 지훈의 아이를 당신은 줄곧 생식 능력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괜찮아진 거죠? 서연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한들 늦었어. 지훈이의 아이는 우리의 아이가 될 거고 당신은. 서연은 민준을 깊이 바라본 후 아무 상표도 없는 약병 하나를 꺼내 민준 앞에 놓았다. 계속 약을 먹어요. 이 모든 것을 환각이라고 생각하면 당신도 훨씬 편할 거예요. 민준은 고개를 돌려 서연 뒤편 테이블에 아무 상표도 없는 흰색 약병들이 빼곡히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자 민준은 웃었다. 그는 웃으면서 손을 뻗어 얼굴에 눈물을 닦았다. 서연 씨, 나에게 이런 출처불명의 약을 먹이면서 내가 정말로 미칠까봐 두렵지 않아요? 서연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요. 이 약은 당신을 돕는 거지 해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고 서연의 비서가
당황스러운 얼굴로 문 앞에 나타났다. 사모님, 지훈 씨가 몸이 안 좋다고 사모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알았어. 서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몸을 숙여 민준의 눈가에 입맞춤했다. 내가 지훈이 좀 보고 올게. 금방 돌아올 거야. 서연이 말했다. 착하게 약 먹고 나에게 문제 일으키지 마. 민주는 붉어진 눈으로 웃으면서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먹을게. 서연 씨, 이 약은 당신이 나에게 먹으라고 한 거야. 내가 당신을 완전히 잊게 될 때 당신이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 서연이 떠난 후 민주는 간호사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마커펜을 사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는 마커펜으로 자신의 심장 위치에 9글자를 크게 썼다. 영원히 서연을 용서하지 마라. 글을 쓴 후 민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약병들을 열고 하나하나 약을 입에 넣기 시작했다. 얼마나 먹었을까? 그는 셀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심장이 아프지 않다는 것, 그리고 서연의 얼굴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만 알았다. 결국 테이블 위에 모든 약병은 비었고 민주는 공허함 속에서 의식을 잃었다. 이때 병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민준 씨. 병실에 들어선 서연은 순간 얼어붙었다. 바닥에 흩뿌려진 약병들과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민준을 보았기 때문이다. 민준 씨? 서연은 성큼성큼 달려가 민준을 끌어안았다. 말하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민준 씨? 왜 그래요? 어서 정신 차려요. 날 놀라게 하지 마요. 그러나 그녀가 아무리 불러도 품 안의 민준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테이블 위의 약들을 민준이 거의 다 먹어치워 빈 병들이 바닥에 거의 쌓여 있었다. 서연의 숨이 멎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갑자기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다. 내 민준이가 혹시 숨을 쉬지 않는 건 아닐까? 생각만 해도 서연의 심장이 마치 쥐어짜일 것 같은 끔찍한 질식감을 느꼈고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따. 서연의 조마조마하던 마음은 겨우 조금 가라앉았다. 하지만 지금은 안심할 때가 아니었다. 민준이 이렇게 많은 약을 삼켰으니 즉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여전히 생명이 위험했다. 그래서 서연은 즉시 고개를 돌려 문 밖을 향해 크게 소리쳤다. 의사, 빨리 의사 불러요. 여기 환자가 출처불명의 약을 다량 복용했어요. 당장 미세척해야 해요. 서연의 외침에 간호사들이 급히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민준을 이동식 침대에 눕힌 후 응급실로 급히 밀어넣었다. 서연은 어두운 얼굴로 수술실 밖을 지켰다. 그녀는 민준이 왜 약을 먹고 자살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이미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았던가. 그녀가 지금 지훈에게 순종하는 것은 모두 지훈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이었다. 서씨 집안은 부유한 명문가이고 재산이 풍부하니 합법적인 상속인이 필요했다. 비록 지훈에게 감정이 생겼지만 마음속 깊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여전히 민준이었다. 심지어 나중에는 지훈의 아는 지훈이었다. 서연은 생각할수록 화가 났고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이때 지훈이 천천히 위층에서 내려왔다. 서연 누나, 민준이가 약 먹고 자살했다던데? 지훈은 희죽거리며 말했다. 그가 죽고 싶어 한다면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왜 굳이 살려내? 그가 죽으면 더 좋지. 이혼도 필요 없고 누나는 바로 과부가 돼서 나랑 결혼하면 되잖아. 이 말을 듣자 서연은 차갑게 지훈을 노려보았다. 민준 씨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좋은 말 좀 못할까? 지훈의 아이를 임신한 후로 서연은 줄곧 그에게 순종하며 그의 말을 거의 다 들어주었다. 이것이 지훈을 점점 더 오만하게 만들었다. 그는 응석바지가 되는 것에 익숙해져서 서연이 자신에게 차갑게 대하자 즉시 불만을 표했다. 서연 누나, 이게 무슨 뜻이야? 지훈은 큰 소리로 따졌다. 누나는 지금 나만 사랑하고 민준이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다면? 누나가 민준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나는 내 아이를 임신하고 있으면서 지금 민준이 때문에 나를 욕하다니. 서연은 원래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다. 만약 지훈이 얌전히 위친이 있었다면 그녀는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지금 내려와 시끄럽게 떠들고 민준이 죽어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었다. 서연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훈에게 손찌검을 했다. 닥쳐. 그녀는 고함을 질렀다. 민준 씨에게 한마디라도 더 해봐. 이 한방에 지훈은 완전히 멍해졌다. 서연은 명문가 출신으로 교양이 매우 좋았고 절대로 남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연인을 때리는 일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민준 때문에 지훈의 눈가는 즉시 붉어졌다. 그는 민준이 서연의 마음속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막연히 느꼈다. 이때 수술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서연과 지훈의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서연은 민준을 걱정했기 때문이었고 지훈은 속으로 민준이 수술대에서 죽기를 간절히 빌고 있었다. 그래야 자신이 서연과 명정하게 결혼할 수 있을 테니까. 의사 선생님, 민준 씨는 어때요? 서연이 초조하게 물었다. 주치의는 복잡한 표정으로 서연을 한번 바라보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사모님, 이런 부작용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서연은 눈살을 찌푸렸다. 표정은 어딘가 어두웠다. 무슨 부작용이요? 아무도 나에게 말해준 적 없어요. 사이샤인 정신병원 원장은 그저 이 약이 민준의 정신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고만 말했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량 복용할 경우 영구적인 기억 상실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의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비록 위세척을 통해 환자분의 위에서 일부 약물을 제거했지만 이 약은 용이성이 너무 강해서 대부분의 약물이 이미 환자분에게 소화 흡수되었습니다. 서연은 순간 얼어붙었다. 무슨 뜻이에요? 설마 민준 씨가? 민준은 정신병원에 들어간 이후로 줄곧 이 약을 먹어왔고 지금은 마치 독약을 먹고 자살하려는 듯 테이블 위에 약을 가득 삼켰다. 서연의 심장은 순식간에 조여왔다. 내 민준이가 혹시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 서연의 얼굴색이 변덕스러웠으므로 의사는 감히 말을 너무 단정적으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얼버무리며 말했다. 저희도 환자분이 이 약을 정확히 얼마나 복용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날지 여부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환자분이 깨어난 후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심한 것들. 서연은 참지 못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아무것도 모른다니. 너희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야? 그녀는 크게 화를 냈고 의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러나 화를 낸 후 서연은 점차 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민준의 기억상실이 어쩌면 나쁜 일만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어차피 이 기간 동안 자신이 민준에게 너무 잔인하게 대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를 가짜 도련님으로 속여 그의 부모님으로 속여 그의 부모님과 완전히 단절시켰고 그가 진실을 발견한 후에는 정신병원에 보내 인간답지 못한 고통을 겪게 했다. 이 모든 일 하나하나가 사람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서연은 민준이 왜 약을 먹고 자살을 택했는지 마침내 이해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고통받는다면 누가 견딜 수 있을까? 서연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그녀는 문득 만약 민준이가 기억을 잃지 않았다면 의식이 돌아온 민준의 마음을 되돌릴 기회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아마 없을 것이다. 어차피 민준은 그녀 때문에 약을 먹고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몰려 있었으니까. 이전에는 그녀가 두려워할 것이 없었던 것은 민준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의사는 약에 부작용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민준이 깨어난 후에는 더 이상 이 약으로 그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기억을 가진 민준을 어떻게 곁에 둘 수 있을까?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에게 마음이 식어버린 민준을 마주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억을 잃게 하는 것이 낫겠다. 만약 그가 모든 것을 잊는다면 그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밤새도록 이리저리 생각한 끝에 서연은 마침내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이 영원히 기억을 잃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연은 정신병원 원장에게 몇 병 더 약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는 이 약들을 들고 민준의 병실로 향했다. 민준 씨, 생각해봤는데 당신은 지금 나를 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서연은 손을 뻗어 화상으로 얼룩진 민준의 옆얼굴을 쓰다듬었다. 애정 어린 표정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걱정 마요. 당신이 모든 것을, 예정 어린 것을 잊은 후에는, 내가 당신이 모든 것을 잊은 후에는, 내가 당신이 모든 것을 잊은 후에는. 말을 마친 서연은 약병을 열고 안에 든 약을 모두 민준의 입에 억지로 넣었다. 의사는 일부 약물이 미세척을 통해 제거되었기 때문에 민준이 깨어났을 때 기억 상실이 될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 서연이 해야 할 일은 민준이 깨어났을 때 반드시 기억 상실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민준에게 몇 병 더 약을 억지로 먹였다. 만약을 대비하여 확실히 하기 위함이었다. 민준 씨, 안심해요. 원장님께 자문해봤어요. 서연은 부드럽게 말했다. 이 약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고 기억력만 손상시킬 뿐이에요. 그러니 좀 더 많이 먹어서 우리 사이에 있던 불쾌한 기억들을 모두 잊어버려요. 당신이 모든 것을 잊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말하면서 미친 듯이 민준에게 약을 먹였다. 한 병 가득 먹이고 나서야 그녀는 겨우 멈췄다. 그리고는 밤낮으로 민준 곁을 지키며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서연은 민준 곁을 지키며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대. 동물들은 각인 현상이라는 것을 겪는다고 읽었다. 민준이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사람이 자신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사흘 밤낮을 지킨 후 민준은 마침내 눈을 떴다. 민준이 눈을 뜨자 서연은 감정이 격앙되어 즉시 민준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민준 씨, 드디어 깨어났군요. 내가 며칠 밤낮에 잠도 안 자고 당신을 지켰다는 걸 알아요? 민준의 표정은 어딘가 멍했다. 그는 놀란하게 사슴처럼 몸을 뒤로 움츠렸다. 당신은 누구세요? 난 당신을 몰라요. 민준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본 서연은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쾌감을 느꼈다. 아주 잘 됐어. 약이 충분했군. 민준이가 정말 나를 잊어버렸어. 마음속으로는 쾌감을 느꼈지만 서연은 겉으로는 충격받은 척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 씨, 왜 그래요?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나는 당신 아내 서연이에요. 잘 봐요. 정말 나를 못 알아보겠어요. 민준의 눈빛은 여전히 멍했다. 그는 고개를 저은 후 나지막이 물었다. 정말 내 아내예요. 그런데 왜 나는 당신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죠? 당연히 내가 당신 아내지. 서연이 말했다. 이것 봐요. 이게 우리 결혼 증명서예요. 말하면서 서연은 즉시 주머니에서 결혼 증명서 2장을 꺼냈다. 그녀는 민준이 결혼 증명서를 보면 즉시 자신들이 부부라는 것을 믿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 그녀의 이 행동은 오히려 민준의 마음에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누가 결혼증명서를 꺼내 증명서를 꺼내 고매진이고 다니겠는가. 결혼증명서를 꺼내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같은 중요한 서류는 이 모든 것이 마치 서연이 그가 기억을 잃을 것을 미리 알고 결혼증명서를 준비해둔 것 같았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민준이 서연을 보는 눈빛은 더욱 불신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민준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그가 막 깨어나 외부 세계에 익숙하지 않아서 경계심이 가득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인내심을 가지고 물었다. 민준 씨, 그럼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자 민준은 순간 멍해졌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백지였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누구지? 이름이 뭐지? 이렇게 간단한 질문조차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민주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나는 누구죠? 당신은 또 누구고 내가 왜 병원에 있는 거죠? 민주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했지만 시도할 때마다 머리가 찢어질 듯 아팠다. 민주는 기명을 질렀다. 머리가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이 장면을 본 서연은 즉시 그를 끌어안았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민준 씨, 기억나지 않으며 생각하지 마요. 지금은 당신 이름이 민준이고 내 남편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걸로 충분해요. 민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어딘가 불확실한 듯 물었다. 정말 내 아내예요? 당연하지. 서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서연의 외모는 민준이 좋아하는 유형이었다. 하지만 민준은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결혼 증명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의 몸에 난 상처들도 심각했다. 내 몸에 왜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민준이 물었다. 그리고 내 부모님은요? 내가 이렇게 심하게 다쳤는데 왜 부모님은요? 이 말을 듣자 서연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 앞에서 그의 부모님을 언급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것이 그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자신에게는 의존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서연은 차가운 얼굴로 말했다. 민준 씨는 부모님이 없어요. 고아예요. 이 세상에 아무 친척도 없어요. 당신이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에요. 서연은 민준에 대한 통제력이 매우 강했다. 특히 민준이 기억을 잃은 후에는 매일 직접 민준 곁을 지켰고 누구든 민준을 만나려면 먼저 그녀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심지어 민준의 부모님조차 민준을 만나려 했지만 서연은 단칼에 거절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민준 씨를 많이 걱정하시는 건 알아요. 서연이 말했다. 하지만 가짜 도련님 사건으로 민준 씨 마음이 많이 다쳤어요. 지금 정신이 매우 취약해서 두 분을 만나면 병세가 악화될까봐 걱정돼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 이 기간 동안은 민준 씨를 찾아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민준의 부모님은 민준이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민준이 정신이 불안정하여 정신병원에서 한 달 정도 치유를 받았고 퇴원 후에는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미쳐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몸에 넓은 거미의 화상을 입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맞다. 서연은 민준의 부모님에게 진실을 전혀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악기를 쫓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민준이 미쳐서 스스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화상을 입었다고 속였다. 사실 민준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민준의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다 내 잘못이에요. 그동안 지훈이 감정만 돌보느라 민준이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충격을 받아 미쳐버린 거죠. 사실 우리에게 아들이 한 명 더 있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설령 민준이랑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그를 친아들처럼 대할 용의가 있어요. 민준 어머니의 진심 어린 후회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차가운 얼굴로 말했다. 어머니, 지금 후회하시는 건 알지만 이미 상처는 입었어요. 지금 민준 씨는 정신이 불안정하니 두 분이 가서 또다시 상처를 주지 마세요. 만약 정말 민준 씨를 사랑한다면 이 기간 동안은 그를 보러 오지 마세요. 당신들이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그의 정신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매번 당신들을 볼 때마다 그의 정신은 또 한 번 자극을 받게 돼요. 이렇게 가다가는 아무리 좋은 심리 치료사를 모셔와도 그를 회복시킬 수 없을 거예요. 서연은 일부러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말했다. 이것은 민준의 부모님을 성공적으로 겁먹게 했다. 민준의 부모님은 아들을 또다시 자극할까봐 두려워 눈물을 머금고 조용히 떠날 수밖에 없었다. 민준의 부모님을 돌려보낸 후 서연은 기분이 매우 좋았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막 잠에서 깨어난 민준을 끌어안았다. 민준 씨, 왜 이제야 일어났어요? 게으름뱅이. 민준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서연을 밀쳐낸 후 나지막이 물었다. 서연 씨, 왜 나를 계속 집에 가둬두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이상했다. 그가 태어난 이후 서연은 그를 집에 가둬두고 나가지 못하게 했고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샤워를 하던 중 그는 자신의 심장 위치에 영원히 서연을 용서하지 말아라고 마커펜으로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민준으로 하여금 서연이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며 그가 그녀의 남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다. 민준의 질문에 서연은 오히려 침착하게 대처했다. 그녀는 웃으며 설명했다. 민준 씨, 제가 당신을 못 나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얼굴에 넓은 범위의 화상을 입어서 아직 성형수술을 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그 모습으로 나가면 분명히 사람들의 이상한 눈으로 볼 거예요. 당신이 차별받는 것을 원치 않아서 집에 있으라고 한 거예요. 걱정 마요. 제가 성형외과 의사를 연결해서 수술을 마친 후에는 당신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산책할게요. 이 말은 그럴듯하고 합리적이었지만 민주는 이미 자신이 기억을 잃기 전에 심장의 마커펜으로 써놓은 글자를 보았다. 그래서 서연의 거짓말이 아무리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그는 서연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럼 마스크를 써서 화상 부위를 가릴 수는 없나요? 민준이 말했다. 난 상관없어요. 그냥 밖에 나가고 싶어요. 서연은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민준과 함께 외출했지만 민준은 자신이 그만큼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이 많은 경호원을 배치하여 삼엄하게 그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다. 이것은 민준의 마음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서연에게 감금당한 것 같다고 느꼈다. 서연은 겉으로는 부드럽고 다정했지만 실제로는 변태처럼 그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었다. 됐어. 산책하지 않을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 아무 재미도 없어. 민준은 심란하게 말했다. 우리 돌아가자. 서연은 민준이 빨리 돌아가기를 바랐던 터라 즉시 차를 몰아 민준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자 익숙한 그림자가 그들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다름 아닌 지훈이었다. 서연을 보자 지훈은 즉시 울면서 달려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서연 누나, 한 달 넘게 나를 보러 오지 않았잖아? 누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서연의 얼굴은 즉시 어두워졌다. 이 지훈은 정말 이를 그르치는 데는 천재였다. 그녀는 겨우 민준의 신뢰를 얻었는데 지훈이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그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녀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 그때 민준도 차갑게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다. 서연 씨, 이 남자에 대해 설명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따졌다. 당신은 내 아내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지금 어떤 남자가 당신 품에 안겨 있는 거죠? 서연은 흠칫 놀라 급히 지훈을 밀쳐냈다. 민준 씨, 오해하지 마요. 서연은 급히 설명했다. 난 정말 당신 아내고 당신을 배신한 적 없어. 이 남자, 그는 우리의 대리모예요. 서연은 역시 사업계의 천재다웠다. 단 몇 초 만에 지훈을 위한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민준을 끌어안은 후 애처롭게 말했다. 민준 씨, 원래는 예전의 슬픈 일들을 꺼내고 싶지 않았지만
당신은 너무 똑똑해서 분명 눈치챘을 테니 나도 진실을 솔직히 말해야겠어요. 서연은 깊이 숨을 들이쉰 후 거짓말을 시작했다. 민준 씨, 우리는 정말 부부예요. 하지만 당신은 선천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서씨 집안은 대가족이라 부모님이 계속 아이를 낳으라고 압력을 주셔서 당신에게 큰 부담이 되었어요. 이런 압력 속에서 당신은 온갖 민간요법 오기든 약을 많이 먹어 머리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기억을 잃은 거예요. 당신 몸의 화상도 당신이 머리가 나빠진 후에 스스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생긴 거예요. 사실 나는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없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설령 당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설령 당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해도 나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신이 아이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대리모를 찾아서 우리 아이를 낳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를 찾자마자 당신 몸이 괜찮아졌을 줄이야. 민준 씨, 기뻐요? 우리 드디어 우리 아이를 갖게 될 거예요. 지우는 예전의 이 씨였다. 그의 본명은 이지훈이었다. 사연이 가짜 도련님 계략을 사용한 후에야 이지훈은 혜씨로 성을 바꿨다. 지훈은 줄곧 자신의 예전 이름을 싫어했다. 이지훈이라는 이름이 너무 촌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혜씨로 성을 바꾼 후 이 이름은 오히려 귀족적인 느낌을 풍겼다. 그래서 지우는 성만 바꾸고 이름은 바꾸지 않았다. 이제 서연이 자신을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대리모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예전 이름까지 부르는 것을 듣자 지우는 순간 폭발했다. 서연 누나, 양심도 없어. 지우는 대성통곡했다. 누나 뱃속에는 내 아이가 있는데 누나가 날 대리모라고 하다니. 누나 눈에는 내가 그렇게 한심하게 보이는 거야? 좋아. 그럼 이 아이 낳지 마. 가자. 지금 당장 병원에 데려가서 낙태시킬 거야. 말하면서 지우는 서연을 끌고 돌아서서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가려 했다. 이 모습을 본 서연은 급히 부하들에게 그를 막으라고 명령했다. 그를 잡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해. 명령이 떨어지자 원래 민준을 호위하던 경호원들이 즉시 달려들어 지훈을 제압했다. 지훈은 끊임없이 울고불고 난리였지만 혼자서는 훈련받은 경호원들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울고 소리치고 몸부림쳐도 경호원들의 쇠 같은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지훈이 제압된 것을 본 서연은 겨우 한숨을 돌렸다. 자신의 아이는 절대 조금의 문제라도 생겨서는 안 돼. 민준 씨, 이지호는 정신에 문제가 있어요. 그의 말을 신경 쓰지 마요. 서연은 능숙하게 거짓말했다. 그는 서씨 집안에 권력과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딴 마음을 품고 내 애인이 되려 했지만 내 마음 속에는 당신뿐이라 그가 아무리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정신도 약간의 충격을 받아서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이 남자는 미친 후에 자주 헛소리를 해요. 이 말들은 그냥 듣고 흘려버려요. 서연은 몇 마디 말로 또다시 지훈을 정신의 충격을 받은 미치광이로 묘사했다. 만약 이 순간 민준이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면 분명 비웃으며 서연에게 물었을 것이다. 왜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당신 때문에 미치광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민준은 기억을 잃었다. 그는 차갑게 서연을 한번 바라본 후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리 둘의 아이라고 했으니 친자 확인을 해보는 건 어때요? 뱃속의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인지 알고 싶어요. 민준이 친자 확인을 하자고 말하는 것을 듣자 서연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혜성그룹은 한국 의료 산업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립병원을 제외하고 국내 모든 유명 사립병원은 거의 모두 혜성그룹의 소유였다. 친자 확인은 이 친자 확인은 서연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거야. 그녀가 어떤 결과를 원하든 의사는 그를 위해 위조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서연의 체면을 세워줄 것이었다. 다른 병원에 가도 소용없었다.
다른 병원들도 모두 혜성그룹과 협력 관계에 있었고, 그래서 어떤 병원에 가서 친자 확인을 하든 결과는 모두 그녀 뱃속의 아이가 그와 혈연 관계가 있다고 나올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니었다. 이 아이는 사실 자신과 서연의 아이였다. 좋아요, 민준 씨. 당신이 안심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게요. 서연은 망설임 없이 승낙했다. 말을 마친 그녀는 차를 몰아 민준과 지훈을 함께 병원으로 데려왔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는 서연의 양수를 채취하고 민준의 피도 뽑았다. 친자 확인. 자신의 혈관에서 흘러나오는 선홍색 액체를 보자 민준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그 장면 속에서 그는 무표정하게 팔을 내밀었고 도포를 입은 한 사람이 작은 칼로 그의 칼을 갈랐다. 피는 솟구쳤고 도사는 비웃었다. 민주는 갑작스러운 기억에 놀라 비명을 질렀다. 서연은 급히 달려와 그를 꼭 끌어안았다. 민준 씨, 괜찮아요. 민주는 얼굴이 창백해져 굳은 채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예전 일을 조금 기억해낸 것 같아요. 서연은 이 말을 듣자 얼굴색이 변했다. 이것은 민준을 더욱 의아하게 만들었다. 보통 기억을 잃었던 남편이 갑자기 예전 일을 기억해내면 아내는 기뻐해야 마땅하지만 서연의 얼굴은 유난히 어두웠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민준을 위로했다. 민준 씨, 기억을 회복하는 일은 급할 거 없어요. 천천히 해도 돼요. 설령 당신이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해도 나는 당신이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해도 나는 당신을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이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겐렸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왔다. 민준이 결과를 펼치자 그 위에는 붉은 도장으로 친생자 확인이라는 네 글자가 찍혀 있었다. 마치 청천벽력처럼 민준의 머릿속에서 퍼져나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결과를 응시하며 오랫동안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떻게 친생자일 수 있지? 설마 내가 서열슈일지. 설마 내가 서열슈일 줄 곧 오해했던 건가? 민준의 생각은 혼란스러웠다. 민준이 머릿속이 뒤죽박죽일 때 지훈이 갑자기 울부짖었다. 사기꾼. 서연 누나, 이 사기꾼. 민준, 너는 속았어. 이 바보야. 잊었어? 우리가 신분을 바꿨을 때도 그녀는 이 수법을 썼잖아. 이 병원은 서씨 집안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야. 그래서 친자 확인 결과는 병원이야. 그래서 친자 확인 결과는 서연 누나가 결정하는 대로 나오는 대로. 그녀가 어떤 결과를 원하든 의사는 그를 위해 위조할 거야. 그들은 모두 서연 누나의 체면을 세워줄 거야. 그래서 어떤 병원에 가서 친자 확인을 하든 결과는 모두 그녀 뱃속의 아이가 너와 혈연 관계가 있다고 나올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니야. 이 아이는 사실 나랑 서연 누나의 아이야. 예전처럼 네가 부모님을 데리고 어떤 병원임을 데리고 어떤 병원임을 데리고 와 어떤 병원임을 데리고 어떤 병원에 가서 결과는 모두 네가 친아들이 아니라고 나왔잖아.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 지우는 분노에 휩싸여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 진실로 민준을 자극할 생각이었지만 말을 마친 후 민준의 부모님이 복도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예상치 못했다. 지훈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민준의 어머니는 격분하여 따졌다. 설마 가짜 도련님 같은 건 없었다는 거야? 민준이는 정말 내 친아들이니? 지훈은 민준의 부모님도 이 병원에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민준 어머니의 질문에 지훈은 즉시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바로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제가 방금 말한 건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민준이를 일부러 화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지훈은 사실 혜성그룹의 진짜 도련님이라는 신분을 매우 좋아했다. 그는 이전에 깊은 산골에 살았고 이름도 촌스러웠으며
가난하고 비천했다. 나중에 우연히 중상을 입은 서연을 구해주고서야 상고를 벗어날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상고를 벗어난 후 지훈은 줄곧 심한 열등감을 느꼈고 자신이 상고 출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의 모든 것을 미친 듯이 질투했다. 그는 자신이 민준이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생각했다. 서연은 이것을 안 후 작은 거짓말 하나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었다. 그는 정말 민준과 신분을 바꿨고 혜성그룹의 진짜 도련님이 되었으며 민준은 부모 없는 고아가 되었다. 지우는 서연의 거짓말 덕분에 친부모를 찾은 후 민준의 부모님이 자신에게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이 신분을 더욱 잃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은 그에게 가혹한 일격을 가했다. 이 완벽해야 할 거짓말이 지금 그 자신에 의해 폭로된 것이다. 지훈아, 만약 네가 정말 나를 엄마로 생각한다면 진실을 말해줘. 민준의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민준이는 내 친아들이니?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지우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거짓말을 선택했다. 제가 바로 어머니의 친아들이에요. 그러나 그의 말을 들은 민준의 어머니는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지훈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민준의 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말했다. 민준이랑 내가 그렇게 닮았는데 어떻게 내 친아들이 아닐 수 있어? 나는 친정 확인 결과는 믿었지만 내 아들은 믿지 않았어. 민준의 아버지는 분노에 찬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 씨,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민준도 손을 들어 서연의 뺨을 사정없이 때린 후 멍한 얼굴로 따졌다. 서연 씨, 나에게 부모님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사기꾼. 내가 당신을 믿지 말았어야 했다는 걸 알았어. 이 순간 서연은 비로소 신 같은 적보다 돼지 같은 아군이 더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다. 원래 그녀는 모든 것을 잘 계획했지만 지훈이 나타나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민준 씨 모두 진정하세요. 서연은 극심한 두통을 느끼며 말했다. 우리 사이에 분명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모두 잠시 진정하시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서연의 심리적 감당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도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전체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한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짧은 시간 안에 과거의 거짓말들을 완벽하게 덮을 만한 완벽한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화제를 돌렸다. 어머니, 먼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두 분이 왜 병원에 계신 거예요? 설마 지훈이가 두 분을 부른 건 아니겠죠? 사실 서연은 민준의 부모님이 왜 병원에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가 그렇게 물은 것은 그저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다. 시간을 좀 더 끌면 어쩌면 그녀의 뇌가 완벽한 설명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몰랐다. 민준의 아버지는 서연을 맹렬히 노려본 후 비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왜 병원에 있냐고? 다 너 덕분이지. 낮에 나와 우리 노친네가 서씨 집안에 민준이를 보러 가려 했는데 네가 가짜 도련님 사건 때문에 민준이 정신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 민준이 정신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기 위해 너는 끝까지 우리 부부가 민준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았지. 나는 그때부터 네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민준이가 정신적인 문제를 겪게 된 것은 모두 우리가 가짜 도련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민준이에게 마음의 병이 생겨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지. 아내는 생각할수록 슬퍼졌고 결국 심장병이 도졌어. 그래서 내가 그녀를 병원에 데리고 약을 받으러 온 거야.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서연은 민준의 부모님이 가짜 도련님 거짓말을 알게 된 것이 자신이 낮에 한 거짓말 때문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 만약 그녀가 낮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민준의 어머니는
심장병이 도지지 않았을 것이고 민준의 아버지도 민준의 어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후회해도 늦었다. 서연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또 끊임없이 거짓말을 덮어야 했지만 결국 자승자박이 되었다. 진실은 그녀가 꾸며낸 터무니없는 거짓말들 속에서 점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연 씨, 더 이상 화제 돌리지 마요. 민주는 차가운 얼굴로 말했다. 우리 부모님이 왜 병원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 지금 중요한 건 당신이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는 거야. 나는 분명 부모님이 있는데 왜 나에게 부모님이 없다고 속였지? 그리고 가짜 도련님은 또 무슨 일이야? 그리고 당신 뱃속의 아이는 도대체 내 아이야. 아니야? 당신은 대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한 거야? 설마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조차,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조차 당신이 나를 속인 거짓말인 건 아니겠지? 민준의 말을 들은 민준의 부모님도 즉시 확고한 얼굴로 민준의 뒤에 섰다. 맞아, 서연 씨.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기를 요구해. 만약 당신이 설명해 줄 수 없다면 우리는 즉시 민준이를 데려갈 거야. 영원히 당신들이 다시 만나지 못하게 할 거야. 민준 부모님의 태도는 매우 단호했다. 지난번 그들은 친자 확인 보고서를 맹신하여 민준을 의도치 않게 포기했고 그렇게 서연이라는 인간 탈을 쓴 짐승이 민준을 정신병원에 보내는 것을 눈뜨고 지켜보았다. 이제 겨우 진실을 알게 된 노부부는 절대로 서연이라는 인간으로 서연이라는 민준 부모님의 끈질긴 추궁에 늘 위장에 능했던 서연은 마침내 고귀하고 우아한 가면을 찢어버렸다. 그녀는 차갑게 비웃은 후 부하들에게 민준 부모님을 붙잡으라고 명령했다. 서연 씨, 뭘 하려는 거야? 민준은 급히 달려가 부모님을 보호하려 했다. 이 짐승 같은 여자. 당장 우리 부모님을 풀어줘. 그러나 서연은 민준의 손목을 잡아채 강제로 그를 품에 끌어안았다. 민준 씨, 왜 당신은 방금 만난 두 낯선 사람을 믿으면서 나를 믿지 않는 거죠? 서연은 민준을 꽉 안고 한 손으로는 민준의 옆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거의 광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 아내예요. 당신이 가장 신뢰해야 할 사람인데 왜 나를 믿지 않는 거죠? 당신은 예전에 나를 아주 신뢰했고 나에게 많이 의존했잖아요. 왜 기억을 잃은 오히려 나를 믿지 않는 거죠? 나에게 많이 의존했잖아요. 왜 기억을 잃은 오히려 나를 믿지 않는 거죠?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서연의 원래 계획에서는 민준이 기억을 잃은 후 의지할 곳 없는 그가 그녀에게 더 의존하고 동시에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 민준이 자신을 보는 눈빛은 온통 의심과 혐오로 가득했다. 예전에 민준은 비록 서연에게 마음이 식었지만 서연은 마음속 깊이 민준이 여전히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저 그녀에게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아서 그는 그저 그녀에게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아서 그는 서연을 마치 홍수나 맹수처럼 대하며 필사적으로 피했다. 서연은 마음이 너무 아팠다. 민준이 기억을 잃은 후 이렇게 변할 줄 알았다면 그녀는 절대 그에게 그렇게 많은 약을 먹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차라리 민준이 자신을 미워할지언정 지금처럼 되고 싶지는 않았다. 나를 놓아줘. 민준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이 거짓말투성이의 위선적인 짐승 같은 여자. 당신이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더 이상 믿지 않을 거야.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민준을 보자 서연의 마지막 인내심마저 완전히 바닥났다. 민준 씨,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죠? 서연은 얼굴에 그늘을 들이우며 말했다. 나는 정말 당신을 다시 사랑하고 당신과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내 계획대로 나를 다시 사랑해 줄 수 없는 거죠? 당신이 기어이 나에게 등을 돌리게 한다면 나도 더 이상 위장하지 않을래요. 여기까지 말한 서연은 말을 멈췄다. 그녀는 음흉하게 웃은 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는 얌전히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남편으로 돌아가는 것. 둘은 당신 부모님을 모두 붙잡아 매일 고통스럽게 하고 당신을 집으로 묶어 데려가서 잘 조교해서 내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남편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 두 길 중에서 당신이 직접 선택해요. 미장을 벗어던진 서연은 마침내 자신의 악랄하고 잔인한 본성을 완전히 드러냈다. 그녀는 원래 정말 민준을 잘 달래서 그가 다시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고 아이가 태어나면 새 식구가 새로운 행복한 삶을 다시 시작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 길은 분명 통하지 않았다. 민준이 기억을 잃은 후 그녀는 거의 매 순간 민준 곁을 지켰다. 민준이 다시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민준은 여전히 그녀에게 눈살을 찌푸리며 차갑게 대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기는커녕 그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냥 오히려 점점 더 싫어했다. 그렇다면 그녀가 왜 헛되이 민준은 계속 비위를 맞춰야 한단 말인가? 기억을 잃은 민준이 좋게 말해서 듣지 않는다면 쓴 술 한 잔을 맛보게 할 뿐이다. 쓴 술을 맛본 후에는 그가 자신이 그에게 얼마나 잘해줬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민준 씨, 셋을 동안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대신 선택할게요. 서연은 비웃으며 말했다. 날 믿어요. 내가 대신 선택한다면 당신은 분명히 죽는 것보다 못할 거예요. 말을 마친 서연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셋, 둘, 하나. 말이 끝나자마자 민주는 손을 들어 서연의 뺨을 때렸다. 서연 씨, 이 비열하고 파렴치한 개자식.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욕했다. 오늘 당신의 본 모습을 완전히 알게 됐어. 나에게 선택하라고 했지? 좋아. 내가 당신과 돌아갈게.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당신은 당장 우리 부모님을 풀어주고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 민준이 입을 열자마자 민준 어머니의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민준아, 서연이라는 인간 탈을 쓴 짐승을 따라가면 안 돼.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아주 독한 사람이야. 그를 따라가면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겪을지 몰라. 우리 신경 쓰지 말고 기회를 봐서 도망쳐. 서연이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서연은 도만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마자 얼굴이 즉시 어두워졌다. 닥쳐. 서연은 민준의 부모님을 맹렬히 노려보았다. 무슨 도만이야? 나는 민준 씨의 아내야. 그는 내 곁에 있어야 해. 너희들은 민준 씨가 도망치도록 부추기지 마. 그가 감히 도망친다면 내가 제일 먼저 너희들을 찾아가 책임을 물을 거야. 이 말은 분명히 민준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부모님을 협박하여 그가 영원히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 했다. 민준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지금 후회 막심했다. 그때 왜 눈이 멀어 아들을 서연이라는 위선자에게 시집보냈을까? 서연 씨, 나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먼저 우리 부모님을 풀어줘.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당신이 우리 부모님에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나는 영원히 당신 곁에 있을 거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듣자 서연의 먹구름 같던 얼굴에 드디어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민준 씨, 드디어 정신 차렸군요. 서연은 흐느꼈다. 네가 일찍부터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녀는 말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손짓에 부하들도 민준의 부모님을 풀어주었다. 민준의 부모님은 이미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고 특히 민준의 어머니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었다. 민준아, 다 우리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어. 민준의 어머니는 흐느꼈다. 미안해.
그러나 민주는 앞으로 다가가 어머니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주는 웃으며 말했다. 제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아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저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착하게 말하자 어머니의 마음은 더욱 아팠다. 모자는 아쉬움에 헤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갑자기 짜증스럽게 말했다. 이제 작별 인사는 다 끝났겠죠? 민준 씨, 우리 집에 가야 해요. 말하면서 그녀는 강제로 민준을 데려가려 했다. 민준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각 잡고 놓지 않았다. 민준을 강제로 데려갔다. 민준아 아니는 아들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다. 민준아, 안심해. 우리는 반드시 너를 구해낼 거야. 잘 지내고 아빠는 이번에는 절대 너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민준과 함께 끌려간 사람은 큰 사고를 친 지훈이었다. 오늘 지훈은 큰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었다. 원래 서연은 민준을 아주 잘 속이고 있었는데 지훈이 나타나 서연의 혼외정사를 폭로하고 병원에서 가짜 도련님 신분 교환 사건을 누설했다. 지훈이 없었다면 오늘 서연은 이렇게 사방에서 적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서연은 이 어리석은 남자 때문에 화가 치밀어 죽을 지경이었다. 예전에는 지훈이 좀 어리숙해도 나름 귀엽다고 생각했다. 지훈은 산골 출신이라 아무것도 몰랐고 온몸에서 꾸밈없는 어리숙함이 풍겼다. 이 독특한 어리숙함은 서연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지훈에게 끌려 그와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랑할 때는 아무리 큰 단점도 장점이 되지만 사랑이 사라지면 그 단점이 드러나 무한히 확대되어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말이 있다.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목청껏 소리만 지르는 지훈을 보며 서연은 혐오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심지어 예전에 내가 홀린 것이었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훈 같은 바보를 좋아했을까? 하고 생각했다. 서연의 성격대로라면 지훈이 이렇게 큰 사고를 쳤으니 그녀는 그를 쉽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이지훈, 너랑 시시비비 가릴 시간도 없어. 서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지훈에게 경고했다. 오늘부터 너는 내 말 잘 들어.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하나도 하지 마. 네가 얌전히 결체해 있으면 평생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거야. 하지만 네가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서연의 차갑고 냉혹한 눈빛에 지훈의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는 대성통곡함에 다졌다. 서연 누나, 왜 갑자기 이렇게 냉정해졌어? 예전에는 날 아주 사랑했잖아. 나 때문에 민준이를 정신병원에 가두기까지 했잖아.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변했어? 왜 갑자기 날 사랑하지 않아? 지우는 목청껏 울부짖었지만 서연이 그를 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안타까움이 없었다. 이지훈, 솔직히 말할게. 너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아무렇게나 키우는 작은 고양이나 강아지 같아. 서연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작은 고양이나 강아지의 귀여운 모습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만 만약 어느 날 그들이 분수를 모르고 주인을 물어뜯는다면 주인이 그들을 몽둥이로 때려 죽여도 그들이 마땅히 죽어야 할까? 이 말을 듣자 지우는 멍한 표정을 지었다. 서연 누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우는 울면서 물었다. 무슨 고양이나 강아지? 나는 누나의 연인이잖아? 나와 고양이나 강아지가 어떻게 같을 수 있어? 지훈의 지능은 정말 낮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서연의 비유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순진한 남자 앞에서 서연은 더 이상 대화할 의욕을 완전히 잃었다. 그래서 그녀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네 뱃속의 아이나 잘 키워. 너는 지금 내 눈의 유일한 가치는 내 뱃속의 아이일 뿐이야. 말을 마친 서연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부하 몇 명을 남겨 지훈을 감시하게 했다. 지훈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지훈의 인생 자유는 완전히 제한되었다. 서연은 직접 명령하여 평생 별채를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그녀는 지훈이 휴대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았다. 서연은 지훈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휴대폰이 있어도 감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자신에게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서씨 집안의 부귀영화를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서연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은 어리석은 개는 한번 물어뜯으면 또다시 어리석게 물어뜯기 마련이라는 것이었다. 서연이 다시 민준 곁으로 돌아간 것을 본 지우는 미친 듯이 질투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민준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민준이 서연의 마음을 훔치지 않았다면 서연 누나가 자신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민준이만 쫓아내면 서연 누나는 나 혼자만의 것이 될 거야. 지훈은 어딘가 관계 어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의 부모님에게 연속으로 여러 개의 동영상을 보냈다. 서연이 알지 못하는 사실은 이전에 그녀가 지훈에게 이끌려 민준을 데리고 설악산으로 악기를 쫓으러 갔을 때 지훈은 재미있다고 생각하여 민준이 학대당하는 장면을 많이 녹화해 두었다는 것이다. 민준이 도사에게 피를 뽑히는 장면, 서연이 가시돋친 채찍으로 민준을 때리는 장면, 그리고 민준이 결국 어쩔 수 없이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 이 모든 장면을 지훈은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그는 원래도 민준을 싫어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분이 안 좋을 때 꺼내보면서 기분 전환을 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지금 지훈은 자신이 촬영한 이 동영상들을 모두 민준의 부모님에게 보냈다. 그리고는 민준의 부모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두 늙은이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연기할 필요 없어. 맞아, 나는 너희들의 친아들이 아니야. 민준이가 바로 너희들의 친아들이지. 이 동영상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경찰에 신고해. 여론의 압력이 서연 누나가 민준이를 풀어주게 만들 거라고 믿어. 그렇게 되면 서연 누나는 나 혼자만의 것이 될 거야. 지훈을 생각할수록 득이한양했다. 그는 자신이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그저 뒤에서 지휘만 하면 민준이라는 내가 비록 상골에서 태어났지만 내 지능은 고대에 태어났다면 분명 궁중왕투에서 살아남아 황후가 될 수 있었을 거야. 지우는 득이한양하게 자신을 칭찬했다. 그러나 이렇게 똑똑한 그는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동영상을 민준의 부모님에게 보냈어도 나중에 일이 터지면 서연이 간단히 조사만 해도 동영상이 자신이 보낸 것임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은 정말 민준의 부모님에게 한 줄기 희망을 안겨주었다. 영감, 이 동영상들이 있으면 우리 민준이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민준의 어머니는 격앙된 얼굴로 말했다. 그녀는 지금 온통 민준을 어떻게 구해낼지에 대한 생각뿐이어서 지훈이 자신과 민준 아버지를 늙은이들이라고 욕한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민준의 아버지도 매우 흥분했다. 그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빨리 동영상을 여러 개 복사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 다음으로 나는 언론에 서연의 추악한 짓을 폭로할 거야. 하지만 서연은 분명 돈을 써서 인터넷 여론을 잠재우려 할 테니 우리는 반드시 이 동영상들을 잘 보호해서 서연이 증거를 없애지 못하게 해야 해. 혜성그룹은 원래 연예 기획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민준의 아버지는 많은 능력 있는 언론인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언론, 폭로만으로는 분명 충분하지 않았다. 서씨 집안은 대가족이고 재산도 많으니 사람을 구하려면 충분한 준비를 해야 했다. 그래서 민준의 아버지는 또다시 민준의 어머니에게 명령했다. 그래서 민준의 아버지는 또다시 민준의 어머니에게 명령했다. 당신이 사람들을 모아두면 나는 경찰서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거고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혜성 그룹 앞에서 서연에게 우리 아들을 돌려달라고 소리쳐 동시에 언론을 불러 전 과정을 촬영하게 하고 이 동영상들도 인터넷에 올려. 우리는 좀 크게 소란을 피워야 해. 크게 소란을 피워야만 서연도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거야. 그리하여 민준 아버지의 계획 아래 혜성그룹의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준의 어머니는 인력시장에 가서 전투력이 뛰어난 아줌마 부대를 잔뜩 고용했다. 그리고는 이ren이 현수막을 들고 요란하게 혜성그룹으로 향했다. 서연, 이 인간 탈을 쓴 짐승 같은 여자. 네가 우리 아들을 감금했어.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한 건 네 집안의 노예가 되려고 한 게 아니야. 네가 채찍으로 그를 때리다니. 너는 사람이냐 아니니. 서연, 너는 불법 감금자야. 너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아들을 돌려줘. 고용된 아줌마 부대는 전투력이 매우 뛰어났다. 하나하나 목청껏 소리 질러 8개 밖에서도 들릴 정도였다. 민준의 어머니는 사람들을 고용할 때 소리가 클수록 저녁에 돈을 더 많이 주겠다고 특별히 말했기 때문에 아줌마들은 더욱 힘껏 소리 질렀다. 아줌마들의 시위 동영상은 곧바로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순식간에 온 국민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맙소사. 이 시대에 아직도 이런 미신이 있다니. 사람 몸에 피부적을 그려 악귀를 쫓아내다니. 게다가 이 피부적은 민준의 피를 먼저 뽑은 다음 그 피로 몸에 부적을 그렸다니. 이건 완전히 사기 아닌가? 서씨 그룹의 후계자 서연이 이렇게 미신을 믿는단 말이야. 나는 앞으로 서씨 그룹 산하 병원에는 치료받으러 가지 않을 거야. 혹시 그들이 내가 악귀에 씌었다고 하면서 피를 뽑아 악귀를 쫓아내고 심지어 채찍으로 자기 남편을 때려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강요하다니. 이건 완전히 살인 미수 아닌가? 민준 씨가 불길 속으로 들어가기 싫어했는데도 채찍으로 때려가기 싫어했는데도 채찍으로 때려 그를 불길 속으로 뛰어들게 강요하다니. 이건 살인이나 다름없잖아.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자마자 네티즌들은 민준을 지지하며 일제히 서씨 그룹의 모든 활동을 보이콧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서씨 그룹 병원에 가지 않거나 서씨 그룹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시기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네티즌들의 보이콧 운동으로 서씨 그룹 산하 기업들의 주가는 폭락했고 서연은 하루아침에 수천억 원을 손해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재력이 막강한 서씨 집안도 더 나쁜 것은 민준의 아버지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것이다. 그들의 시위 동영상도 인터넷에 올라왔다. 지금 인터넷 여론이 너무나 격렬하여 서씨 집안의 권력이 있다고 해도 경찰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은 사람을 보내 민준의 아버지와 동행하여 서씨 집안의 사람을 요구했다. 서윤은 원래 사람을 풀어줄 생각이 없었지만 인터넷 여론이 너무나 격렬하여 서씨 그룹은 매일 손실을 입었고 그 손실 정도는 심지어 서연의 부모님과 할아버지의 관심까지 끌었다. 그리하여 가족과 여론의 이중 압력 속에서 서연은 어쩔 수 없이 민준을 풀어주어야 했다. 하지만 사람을 풀어주기 전에 그녀는 갑자기 민준의 팔을 잡아채더니 말없이 그를 꽉 끌어안았다. 민준 씨, 당신이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내가 숨을 쉬는 한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민준의 귓가에 그들 둘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악마의 속삭임처럼 민준의 모모님이 있었기에 더 이상 이 몸은 저절로 한 번 떨렸지만 그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는 허리렸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후 민준의 부모님은 그를 집으로 데려왔다. 오랫동안 속아왔던 가족은 마침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세 사람은 서로를 꽉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미안해. 이전에는 우리가 그 친자 확인사라는 것에 눈이 멀어 너를 믿지 못했어. 민준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기억을 잃기 전에도 분명히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요. 민준이 말했다. 서연 씨가 일부러 여러분을 속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저를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가해자가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진실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저를 구하러 오셨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저를 사랑하고 아끼고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이 계셔서 자랑스러워요. 가족은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놔요. 동시에 서연은 지훈이 그 동영상들을 민준의 부모님에게 보냈다는 것을 알아냈다. 원래 서연은 설악산으로 악귀를 쫓으러 갔을 때 민준의 부모님이 분명히 현장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민준이 학대당하는 동영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알고 보니 지훈이 그들에게 보낸 것이었다. 서연은 즉시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즉시 부하들을 이끌고 결체로 향했다. 결체에서 지훈은 혼자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민준의 부모님이 민준을 집으로 데려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이 떠났으니 이제 서연을 놓고 자신과 다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연 누나는 드디어 자신만의 것이 되었다. 지우는 아름다운 환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가 서연이 분노에 찬 얼굴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심지어 기뻐하며 그녀를 맞이했다. 서연 누나 왜 오셨어요? 지우는 희죽거리며 말했다. 그는 이 기회에 서연을 유혹하여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생각이었지만 그가 다가가자마자 서연이 곧바로 발길질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아,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서연 누나 미쳤어? 어떻게 나에게 손찌검을 할 수 있어? 이 말을 듣자 서연은 비웃었다. 이지훈, 이 바보 같은 놈. 네 그 지능으로 낳은 아이도 바보 같은 아이일 거야. 이런 열등한 유전자는 우리 서씨 집안에는 필요 없어. 말하면서 서연은 앞으로 달려가 지훈에게 또다시 맹렬하게 발길질을 했다. 그녀는 정말 미쳐버렸다. 화가 나서 지훈을 직접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였다. 민준이 기억을 잃고 싶을 정도였다. 민준이 기억을 잃고 싶을 정도였다. 민준이 기억을 잃은 후에도 서연이 한 거짓말에 대해 약간의 의문을 가졌지만 예전이 아니었다면 민준은 이렇게 빨리 진실을 아니었다면 민준은 이렇게 빨리 진실을 아니었다며 서연은 생각할수록 화가 났고 그래서 그녀의 손길은 점점 더 잔인해졌다. 그녀는 쇠막대기를 들어 지훈에게 사정없이 내리쳤다. 곧 지훈은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렸고 동시에 그의 몸 아래에서도 피가 왈칵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의 몸은 아마도 망가졌을 터였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이지훈, 너는 헛소리 짓거리는 걸 좋아했지? 그럼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서연은 비웃으며 말했다. 이리 와. 그를 정신병원으로 보내. 매일 전기 충격 치료를 받게 하고 평생 그를 풀어주지 마. 명령이 떨어지자 서연의 부하들은 즉시 피투성이가 된 지훈을 끌고 갔다. 지훈을 처리한 후 서연은 다시 민준을 쫓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과 민준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유일한 장애물이 지훈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지훈이 없으니 자신이 다시 매력을 발산하면 민준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하여 여론이 잠잠해진 후 서연은 미친 듯이 민준을 쫓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가 무엇을 하든 민준은 그녀를 무시했고 심지어 그녀를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민준의 거부 태도가 너무나 단호하여 서연은 극심한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어딘가 무너진 듯 외쳤다. 민준 씨, 내가 예전에 많은 잘못을 저지른 건 알아요. 하지만 나는 이미 뉘우쳤어요. 당신은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나요? 사람들이 늦게라도 뉘우치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하잖아요. 나는 이미 돌아섰고 지훈이도 보내버렸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신은 다시 시작할 기회였는데. 민준은
화가 치밀어 오를 지경이었다. 비록 기억을 잃었지만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서연이 예전에 얼마나 정신 나간 짓을 했는지 거의 다 겪었다. 서연이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자신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구하는 건가? 마음속으로는 어이가 없었지만 민주는 서연과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 볼게. 그래서 그는 직접적으로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가능해. 민준이 이 말을 한 것은 서연과 재결합할 생각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겁주어 물러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어차피 예전에 서연은 그를 정신병원에 보내 전기 충격과 약물을 주입했고 도사에게 피를 뽑게 하고 채찍으로 때렸으며 심지어 맨발로 불바다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강요했다. 이 모든 일을 겪는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두 겁먹어 물러날 것이다. 그러나 서연은 정말로 민준과 재결합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를 악물고 승낙했다. 이어서 그녀는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두고 정신병원 원장에게 민준을 고문했던 것처럼 자신을 끊임없이 고문하게 했다. 그리고 그 고문 과정을 모두 민준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정신병원에서 한 달 넘게 지낸 후 그녀는 다시 예전의 도사를 찾아가 피를 뽑고 채찍질을 당하며 불바다를 걷는 모든 과정을 겪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남았다. 그것은 바로 정신조절 약물만 병을 따. 하지만 민준 씨, 나는 당신을 잊고 싶지 않아요. 서연은 망설이며 말했다. 민준은 비웃었다.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이 약들을 먹어도 나를 잊지 않을 거라고 믿어. 서연은 순간 얼어붙었다. 민준의 이 말 앞에서 그녀는 잠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민준의 태도는 매우 단호했다. 서연이 이 약들을 먹지 않으면 그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었다. 좋아. 그럼 내가 걸어볼게. 서연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나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믿어. 설령 이 약들을 다 먹고 정말 기억을 잃는다고 해도 나는 분명히 당신을 다시 사랑하게 될 거야. 그때 민준 씨가 약속을 지켜 다시 나와 함께 해주기를 바라. 말을 마친 서연은 미친 듯이 약을 먹기 시작했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하늘이 그녀 편이 아니었다. 민준도 그때 많은 약을 먹었지만 그는 약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먹었기에 약의 독성이 점차 분해되었다. 그러나 서연은 한 번에 만알의 약을 먹어버렸고 결국 뇌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그리고 민준은 마침내 서연의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